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배로 베팅하는 상품이 상장 한 달 반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230은 겁내기는커녕 오히려 14조를 더 부었습니다. 폭락하는데 돈이 더 몰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블룸버그까지 나서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골칫거리라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이 영상은 두 분을 위한 겁니다. 무서워서 아직 못 들어간 분, 그리고 이미 물려서 손절할지 더 부을지 고민 중인 분.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내 계좌엔 실제로 어떤 손익구조인지,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계산해드립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난 5월 27일에 상장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회사 주식이 1% 오르면 2% 벌고 1% 내리면 2% 잃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상장하고 딱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이 상품들은 평균 약 47%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에요. 100만 원 넣었으면 53만 원만 남은 셈이죠.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누적 약 14조 원을 오히려 더 부었습니다. 이 상품을 산 사람의 92.7%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우리 같은 개인이었고요. 폭락하는데 돈이 더 몰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마치 차가 급발진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더 밟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비유 기억해 주세요. 시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7월 들어 거래일이 12번 있었는데 그중 9번은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마치 증시가 너무 급하게 움직일 때 잠깐 매매를 멈추는 비상 브레이크예요. 원래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건데 이걸 요즘은 거의 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코스피가 하루에 8.95% 빠지기도 했고요. 빚내서 투자한 돈도 계속 불어났습니다.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걸 신용융자라고 하는데요. 이 잔고가 작년 말 27조 원대에서 지금은 37조 원대까지 늘었습니다. 겁이 나는 상황인데도 빚까지 내서 더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미 이 상품에 물려서 손절할지 더 부을지 고민 중이신 분.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갔지만 남들 다 산다는데 나만 구경만 하나 싶어 흔들리는 분. 어느 쪽이든 결정하기 전에 딱 하나는 짚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선택인 것은 알지만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상품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반토막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이 정도로까지 무서운 상품인 걸까요? 제가 직접 뜯어봤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2배 레버리지면 손실도 딱 2배, 3배면 손실도 3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2배면 손실이 4배입니다. 3배면 9배로 불어나고요. 배율을 올린 만큼이 아니라 그 배율의 제곱만큼 당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변동성 잠식 때문입니다. 올랐다 내렸만 반복해도 원금이 조용히 녹는 것이죠.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어떤 지수가 10% 올랐다가 다시 그만큼 내리면 원래 자리에서 겨우 1% 빠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3배로 따라가는 상품은 같은 구간에서 9%가 날아갑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돈만 녹는 거예요. 이런 상품은 10년치가 아니라 딱 하루치 움직임만 배로 따라가게 설계돼서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구간에선 이렇게 손실이 쌓입니다. 이게 실제로 터진 적이 있습니다. 2022년 미국 나스닥 지수가 33% 빠졌던 해예요. 그런데 그 지수를 3배로 따라가던 상품은 고점 대비 8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100만 원이 2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오래전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이 78% 빠졌습니다. 같은 구간을 3배로 가정하면 손실이 99%대까지 갑니다. 사실상 원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방금 예로 든 건 수백 종목이 담긴 지수를 배로 따라간 경우예요. 지수는 한 종목이 무너져도 나머지가 버텨줍니다. 반면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딱 한 종목에 2배를 겁니다. 분산이 아예 없어요.
삼성전자 한 종목이 크게 빠지면 2배 상품은 그 2배로 날아갑니다. 여기에 변동성 잠시까지 겹치면 손실은 더 커지고요. 그래도 두 종목이면 좀 낫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몸집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종목에 거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증시 전체에 배로 베팅하는 셈입니다. 미국에선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전체의 5% 정도인데 한국은 20에서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독 우리만 이렇게 뜨겁다는 거죠. 여기에 조용히 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운용 보수가 일반 지수 상품의 4~5배쯤 됩니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수익이 이 비용에 야금야금 갉아먹힙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안전벨트 없이 밟는 액션이에요. 방향만 맞으면 무섭게 빠르지만 한번 흔들리는 순간 내 몸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다 알면서도 왜 폭락하는 그 순간에도 14조가 계속 들어왔을까요? 반토막이 났는데 개인은 오히려 14조를 더 부었다니. 저도 이 숫자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유를 파고들어 봤더니 첫째는 심리였습니다. 흔히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죠. 떨어질수록 겁이 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여기서 더 사면 평단가가 내려간다며 물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더 사니까 하락이 무서움이 아니라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둘째는 성공의 기억입니다. 레버리지가 방향만 맞으면 진짜 폭발적으로 벌긴 합니다. 코로나로 바닥을 찍었던 2020년 봄부터 이듬해까지 시장이 쭉 반등할 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상상 이상으로 튀었거든요. 이런 대박 사례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지금의 폭락도 잠깐 눌린 거고 곧 튄다고 믿게 됩니다. 위험한 것과 무조건 나쁜 건 다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 믿음이 방향이 틀렸을 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7월 중순에 대책을 내놨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이 상품을 사려면 미리 맡겨둬야 하는 최소 현금, 그러니까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고요. 한 번에 최소 20주는 사게 거래 단위를 키웠습니다. 광고와 마케팅은 금지했고 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핵심 규제는 8월과 11월에 걸쳐 순차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이건 진입 문턱만 높이는 1차 안정장치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예탁금을 올리면 일반 개미의 진입만 막힐 뿐 돈 많은 큰 손은 그대로 레버리지를 불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외신 얘기도 짚고 갈게요. 블룸버그가 이 사태를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레버리지 광풍이 한국 대통령의 증시 부흥 구상을 시험대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제 대책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콕 집었고요. 며칠 앞선 보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과 관련 상품이 한국 증시 거래 대금의 70% 넘게 차지한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매수세가 살아있다고요? 네,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화를 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야수의 심장으로 몸을 던지라는 친구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안전벨트는 매라고 하면서 정작 이 엑셀을 어떻게 밟아야 안 죽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준 채로 230을 이 판에 앉힌 거예요. 아니, 그들이 뛰어들게 내버려둔 것이죠. 저는 이게 진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내 계좌라면 실제로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같이 계산해 봅시다. 지금까지 본 방송, 뉴스, 다 이 구조가 위험하다고만 하죠.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 계좌엔 실제로 얼마가 찍히는데 제가 직접 숫자로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실제 손실 데이터부터 보시죠.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걸 신용융자, 흔히 B2라고 하죠. 이 B2를 쓴 계좌가 얼마나 더 잃었는지가 딱 나옵니다. 20대 B2 계좌의 손실률은 마이너스 17.8%였어요. 빚 안 쓴 20대는 마이너스 6.7%였고요. 같은 20대인데 빚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이 2.7배로 커진 겁니다. 30대도 똑같아요. B2 계좌는 마이너스 18.2%,
안 쓴 계좌는 마이너스 6.6%, 약 2.8배죠. 더 무서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투자금 1,000만 원이 안 되는 소액 계좌일수록 더 크게 당했어요. 손실률이 마이너스 20.7%까지 벌어졌고 특히 20대 소액 투자자는 무려 3.2배였습니다. 돈이 적을수록 어릴수록 더 많이 잃었다는 얘기예요. 소액이니까 잃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소액이 제일 위험했던 겁니다. 그럼 내 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을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넣었다고 쳐봅시다. 앞에서 본 대로 반토막 마이너스 47%가 나면 계좌엔 530만 원만 남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47% 빠졌으니 47% 오르면 본전이겠지? 아니에요. 53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약 89%가 올라야 합니다. 딱 2배 가까이요. 내려갈 땐 절반이면 되는데 올라올 땐 2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물릴수록 빠져나오기 힘든 진짜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서 파트 2에서 꺼낸 그 비율을 완성하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안전벨트 없이 밟는 엑셀이라고 했죠? 핵심은 이겁니다. 안전벨트부터 매고 나서야 엑셀을 밟을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전벨트가 바로 코어 위성이라는 방식입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핵심만 보면 간단해요. 내 돈의 몸통, 그러니까 80에서 90%는 안정적인 자산에 두고 공격적인 투자는 나머지 10에서 20%로만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성 자리에 넣은 레버리지가 설령 마이너스 80%가 나도 전체 계좌 손실은 약 마이너스 16% 수준에서 막힙니다. 몰빵했다면 계좌가 통째로 녹았을 텐데 몸통이 버텨주는 거죠. 비중은 나이랑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도 위성은 최대 20%까지, 은퇴가 10년 안쪽으로 다가온 분이라면 5%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빼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방향이 분명한 구간에서만 한 번에 몰지 말고 나눠서 얼마 오르면 얼마를 판다는 규칙을 미리 정해두고 기계처럼 지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키기 어렵다는 것. 그런데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성투하고 싶으시면 재미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길게 계산해봤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위험한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쓰는 방법이었어요. 안전벨트 없이 엑셀부터 밟으니까 반토막이 나는 거지 엑셀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레버리지 절대 하지 마세요도 아니고 지금 들어가세요는 더더욱 아닙니다. 순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내 돈의 몸통, 그러니까 안전벨트부터 채우고 나서 감당 가능한 딱 그만큼만 위성으로 곁들이는 것. 그 선만 지켜도 오늘 보신 손실률 데이터에서 내 계좌를 꽤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일 뿐입니다. 시장은 늘 제 예상을 벗어나고 결국 투자 결정과 그 결과는 온전히 본인 몫이에요. 오늘 계산은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확인해야 하나를 같이 짚어본 것이지 사라팔라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내 지갑 지키는 계산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나가고 싶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상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